처가 명가. 먼저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결국 칸트의 철학혁명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목에는 사회에 걸친 강연의 의도 또는 근본적인 물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칸트가 철학사 안에서 일으킨 혁명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사는 칸트에 의해서 어떻게 또 얼마만큼 변화였는가, 이것이 이번 사회 강연 전체를 끌고 가는 주도적인 물음입니다. 칸트가 서양 철학사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나 크고 그가 철학사 안에서 가져온 변화가 워낙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제 칸트의 철학사적인 위상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호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 이전의 모든 사상이 이 칸트라는 큰 호수로 들어오고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사는 이제 칸트에서 시작된 물줄기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과거의 사상이 칸트에게 모였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그 이후의 사상사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식의 그림을 그리죠. 또 척추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 두뇌와 사지의 운동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척추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척추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칸트다. 저 고대적인 지혜와 이 현대적인 지식의 세계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게 칸트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더 덧붙인다면 모범답안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이게 칸트는 서양 철학이 다루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는데 그 분석이라든가 그 귀결 결론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이나 문맥이나 어떤 현실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시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시대 상황에서 어떤 정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은 철학자가 칸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강연을 통해서는 이제 철학의 코페르니쿠스, 철학의 콜럼버스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철학사 안에서 어떤 거대한 변화를 이루어낸 철학자이고 또 오늘날까지 이 철학의 고유한 영토, 과거의 철학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미지의 영토, 그래서 우리가 신대륙이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철학의 차원을 발견한 철학의 콜럼버스다.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서양에 있었던 괜찮은 철학들, 의미 있는 철학 사조는 칸트가 발견한 어떤 대지, 이 대륙 위에서 전개되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칸트의 용어로 하면 그게 바로 초원론적 차원입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 담긴 인식론, 그리고 그 인식론이 가져온 변화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이제 태양이 중심이 있고 그 둘레를 태양이 돌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태양이 중심에 서게 되고 그 둘레를 지구가 도는 것처럼 칸트 이전에는 대상, 사물 자체가 인식의 중심,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주체가 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칸트, 그리고 칸트 이후의 철학, 가령 독일관념론, 현상학, 실존주의 등등 많은 철학에서는 거꾸로예요. 주체가 항성의 자리에 있고 대상이 행성의 자리에 있어서 그 둘레를 회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칸트 이전의 인식론, 대상 중심의 인식론이죠. 이 인식론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중심 또는 대상 위의 인식론에서는 이제 이 대상, 사물 자체인데 이것이 주체와 독립해서 또 주체에 앞서서 이걸 선제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앞서서 존재합니다. 주체가 그것을 바라보든 말든 보든 말든 그걸 인식하든 말든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각이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에 앞서서 존재하는 이 대상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반사, 반영, 모사, 모방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표상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대상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의 모델이 이 거울이 됩니다. 이럴 때 참된 인식과 거짓된 인식, 탁월한 인식과 저열한 인식의 차이되는 것은 전부 마음의 그 탓이, 그 이유가 마음으로 귀착이 돼요. 그 마음이 깨끗할 때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사하게 돼요. 마음에 여러 가지 뭐 탐욕, 편견 뭐 등등 이른바 때가 많이 끼어 있으면은 사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물이 이그러집니다. 마음의 거울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공부를 한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 공부로 귀착이 되죠. 마음을 닦아야, 깨끗이 해야, 정화해야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본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문을 하는 것은 그 도덕적 수련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피타고라스, 플라톤 전통에서는 더 그런데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 이거는 어떤 사물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한 예비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또 조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학문과 실천, 이게 전부 마음 공부로 이렇게 귀착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그 옛날식 학문의 또는 철학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그 대상 중심의 그 인식론에서는 참과 거짓의 기준이 대상에 있어요. 대상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표상, 관념, 생각이 그 대상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 지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인식론이 이제 뭐 그 진리 대응설이라고 그래요. 참된 것이란 뭐냐? 참된 생각이란 뭐냐? 대상과 딱 들어맞는 거, 대상과 일치하는 거, 대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대상이 네모난데 세모난 것처럼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죠. 내 말의 기준, 그건 사물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때 진리의 그 진리됨은 정확성에 있습니다.
똑같이 세모나다고 얘기해도 얼마만큼 누가 더 정확하게 대상을 구현하느냐. 이 정확성, 일치와 정확성, 이것이 진리됨입니다. 근데 이제 칸트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주체가 다시 중심이 되고 그 둘레를 대상이 돌 때, 그러니까 이게 주체 중심의 인식론에서는 이제 다 달라져요. 먼저 이제 대상의 우위가 아니라 주체의 우위인데, 이때의 우위란 뭐냐? 주체가 그 대상이 대상으로서 나타나기 위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건 이제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오로지 주체와의 어떤 의존관계 안에서만 대상은 대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주체 중심의 인식론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때 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거울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그러면 그 거울이 아니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어떤,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정보사회니, 이런, 현대적인 관점에서 뒤돌아보면, 우리 마음은 어떤 정보 처리 장치와 같은 것이 됩니다. 지금 돌아봐도 칸트의 인식론이 대단히 현대적인데, 칸트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능력, 기능들의 집합체라고 봤어요. 그래서 감성, 상상, 지성, 이성, 이런 걸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이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장치들, 기능들의 집합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오늘 정보 처리 장치로서의 마음을 설명하는 게 오늘 강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참과 거짓의 기준,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대상 자체에 있었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주체에 있게 됩니다. 주체 안에 이런 우리의 인식 능력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표상이 참된 것이 되거나 거짓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참되다는 것, 우리 말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은 대상과 일치하느냐, 또 얼마만큼 정확하게 일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됐는데, 이젠 그런 일치, 대응, 정확성, 이런 것이 진리의 진리됨이 아니고, 진리란 이제 우리 마음의 활력입니다. 그 표상을 생산하고 지식을 생성하는 우리 마음의 활력 자체 속에 이제 진리의 진리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단력 비판에 가서야 이제 그 의미를 칸트가 충분히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연에서 다시 강조할 겁니다. 이제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비판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크리네인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게 자른다, 해부한다. 특히 이제 이 먹는 거, 무 같은 거, 과일,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걸 이렇게 가른다. 이게 이제 원래 비판의 어원적 의미인데, 이제 이런 어원적 의미에 담긴 다양한 내용이 칸트의 비판이란 말에 다 들어있어요. 그 경계를 그린다든가,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맥에서 칸트의 비판은, 순수 이성 비판은 우리 이성,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마음, 우리 의식을 해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의식을 해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선험적 형식, 이 선험이란 말이 어려운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여간 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어떤 화면이 구현될 때, 이 구현의 그 원리들,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화면의 원천이 되는데, 결국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프트웨어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분해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칸트의 인식론은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든 원리가, 그 형식적 원리가 우리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식에 대한 모든 물음, 경험에 대한 모든 물음은 우리 마음을 해부해보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부해가는 과정이고, 그 마음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 마음의 중요 부위마다 있는 어떤 작동 원리가 뭔지를 하나하나 밝혀가는 게, 밝혀가다 보니까 그렇게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두꺼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환기시켜야 되는 것은 칸트의 인식론에서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정보 처리 장치에 비유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은 네 가지의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하면 네 가지 회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가 감성, 두 번째가 상상, 세 번째가 지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성입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에서 지성과 이성,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과 reason인데 구별되지 않았는데, 칸트는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것을 나누는데 칸트 철학의 독창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감성, 지성, 상상, 이성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 각각의 인식 능력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의 능력들을 해부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감성론, 칸트적인 의미의 감성, 이것은 이 컴퓨터, 노트북에 비유하면 인풋 장치예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수용되고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칸트의 용어로 하면 이제 물 자체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촉발돼서 그 잡다한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수용 능력. 이렇게 이제 sensibility 이런 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둔감해요. 이렇게 위대한 음악을 들어도 이렇게 별 무감각한 사람이 있고, 위대한 시를 읽어줘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죠. 이 sensibility가 없는 거야. 이 수용 장치가 이게 이 수용 능력, 이 감수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감수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참 이렇게 이렇게 특히 감수력이 뛰어난 아이를 보면 참 귀엽죠. 금방금방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게 우리 감성이라고 하는 건 수용 능력이에요. 또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펙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촉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철학자들은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물 자체에 의해서 이렇게 촉발, 자극이 되고 또 그런 자극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능력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적인 원리, 이 감성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래서 칸트 이전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의식보다, 사물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에요. 데카르트와 뉴턴에게서는 이제 절대적 시공간의 좌표가 먼저 있고, 우주는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드는 축 어디엔가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물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었는데, 이제 칸트에게서 이제 시간과 공간은 우리 감성이 이 세계에 의해 촉발이 되고 그 내용을 수용하는
형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이 아니고 이제 그 지성이 순수 이성 밑반의 두 번째 해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칸트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거, 지각한다는 것은 주로 감성과 지성의 협동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제 칸트 강의할 때 반드시 이렇게 인용이 되는 뭐 문장이 있는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근데 이제 이 감성이 이제 직관의 능력이라면, 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면, 이제 지성은 이렇게 감성을 통해서 주어진 내용을 이렇게 조작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일정한 통일성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벽돌 만들 때 먼저 진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진흙이, 그래서 그 진흙을 물에 적시는 과정, 이게 감성적인 직관의 능력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처리 가능한 내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공간의 형식에 따라서 잡다한 내용,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그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감성이에요. 바로 그 메마른 그 붉은 흙이 바로 벽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걸 물로 적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반죽이라고 그래. 그걸 반죽해주는 게 감성의 능력인데, 이게 반죽된 그 진흙을 이제 틀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원하는 모양을 내. 삼각벽돌이냐, 뭐 오각벽돌이냐, 사각벽돌이냐, 그 틀로 이렇게 그 형태를 규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태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지성입니다. 언더스탠딩. 그래서 이 수동적인 감성과 아주 능동적인 이 감성, 지성이죠. 이 지성이 주로 협동 작업을 해서 이제 우리의 표상, 지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성이 물 자체에 의해서 촉발돼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형식이 시공간이라면, 이 지성이 이 수용된 진료, 내용을 조직하는 형식은 칸트는 범주라고 그래요. 12개의 범주 또는 순수 개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성이 이 사물을 조직하는 것은 이제 12개의 범주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 사람은 이게 사물을 뭘 만들 때 손으로 하잖아요. 우리 뭐 손 없이 뭐 이게 사물을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사물을 이렇게 가공하고 제작할 때 손을 사용하잖아요. 이 지성의 12범주는 바로 우리 의식이 사용하는 12개의 손가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 사물들을 주무르지만, 의식은, 특히 지성은 12개의 손가락으로 이 사물을 가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성과 지성은 마치 물과 기름, 또는 어떨 때는 물과 불처럼 상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 하늘 아래 뭐 같이 살 수 없는 뭐 그런 원수, 약간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상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리면은 좋은데, 이게 서로 배타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자가 필요해. 이 둘을 화해시키는 중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식을 생산하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두 기능, 감성과 지성을 서로 매개 화해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상상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제 이 상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감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내용을 지성 쪽에 전달해 줄 때 상상이 하는 일을 종합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지성의 관점에서 감성적인 내용을 조작할 때 그것을 도식화한다, 스키머타이즈 한다고 합니다. 왜 상상력이 또 그것이 산출한 도식이 이 감성과 지성을 매개할 수 있느냐?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상력이 그려내는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띠기 때문에 그래. 칠판에 그려진 삼각형, 특수한 것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삼각형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중간에서 매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단순하게 이렇게 이 상상력의 도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성과 지성을 매개 화해시킨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에게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거,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능력의 협동 작업이다. 감성과 지성, 그 중간에 있는 상상의 협동 작업을 통해서 각각의 경험적 인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제4의 인식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리즌, 이성입니다. 그러면 이성이란 뭘까? 이제 감성은 직관의 능력이라고 하고, 칸트는 이제 지성은 이제 판단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성이 직관의 능력이고 지성이 이제 판단의 능력이라면, 이제 우리에는 판단 외에 그 상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직관하고 판단하고 그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판단한 다음에? 판단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겠어? 추론. 추론하고 연역하는 게 그 다음이죠. 그래서 추론하는 능력을 일컬어서, 칸트는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추론하냐? 무엇을 위해서 추론해야 되냐? 그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각각의 어떤 판단을 내리고 각각의 경험, 각각의 지식이 성립합니다. 또 그 지식의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뭐 물리학, 수학, 생물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그 분야마다 학자들이 새로운 지식들을 축적해가. 근데 그런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체계화 해야만 하죠. 우리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가 생산하는데, 이것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쌓아놓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체계화한단 말이죠. 총체적으로 체계화해. 그런 체계 구성의 능력이 이성입니다. 서가 명가